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그 의과대학이 왜 설립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800년대만 해도 의과 그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의사들이 이렇게 힘이 세고 의사들의 사격지가 높고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 의과대학의 설립 목표였고 거기에 국가가 자원을 투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8천여 명에 대한 집단 유급과 재정 여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도 여전히 추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해법도 다양합니다. 지난 정부는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꺼내들었죠. 야권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의료사관학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의료사관학교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뉴스핏 스튜디오에 윤인모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 교실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인모입니다. 예, 교수님. 이게 지난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교수님이 쓰신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3부작 시리즈 중에 제2권인데요. 필수 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입니다. 교수님, 사관학교형 의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갑작스러운 대선을 맞이하게 됐고 그 대선에서 아주 유력한 후보에 있는 캠프에서 나오는 이제 보건의료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사관학교용 의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원래 의료 사관학교라는 내용은 그 전부터 계속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용어가 회자가 됐어요. 네. 2023년도에 제가 주장한 사관학교용 의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면허증의 개편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의대를 설립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또 그 의대 설립을 통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의사를 증원을 꾀한다거나 저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면허 체계의 이원화가 예. 맞지만 의대를 뭐 설립한다거나 또 한 가지는 의대를 증원한다거나 그거는 좀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면허를 이원한다라는 게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지금 면허를 이원화한다. 좀 더 생소한 개념이긴 하죠.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아과 오픈런 예. 문 열기 전에 가야 된다. 아니면 지방에서 의사가 없다. 또 하나는 무슨 뭐 암 치료를 받는데 좀 딜레이가 된다. 물론 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의료 대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 사실은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가 위기냐면 제가 중병에 걸려서 헬기 타고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예. 저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예. 이때가 위기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는데 그 위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10년, 한 10년 안쪽으로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신문 보다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네이버의 일면 페이지가 전부 다 의료 문제점, 각계각층에서 다 의료의 문제점이 막 다 이제 튀어나와서 할 정도로 맨날 그게 도배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대한민국 그 의료제도에는 한 7개의 악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는 게 사실은 개혁이거든요. 그 악순환 구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의료에 관련된 내용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 문제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7개의 순환고리가 가장 악순환이 되면서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예.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그게 지금은 이제 버티는 것처럼 보이죠. 왜 버티냐면은 한 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의료가 악순환에 들어가고 비효율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예.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증가율과 비효율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어느 정도 비효율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덮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투입해가지고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게 되면 뭐 수가 인상, 뭐 하면은 병원 짓겠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선 공약은 뭐였냐면 저한테 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의료에 돈을 많이 써서
굉장히 편리한 의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주세요. 이게 대선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 2010년 이후부터 쓸 수 없게 됐어요. 꽤 써왔던 거죠. 예. 근데 작년부터는 못 쓰게 됐어요. 작년부터 못 쓰게 된 이유가 예. 작년쯤에서 OECD 그 의료비 증가율보다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GDP 증가율 주변 대비 의료비 쓰는 게 높고요. 예. 지금 의료비 증가율은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한 지난해 8.7%, GDP가 지금 한 1%, 2% 정도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는 1%, 2%가 지금 늘어나는 게 바쁘고 올해 뭐 1점 몇 프로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게 사실은 이게 경제는 엄청나게 나쁘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비 증가율은 지금 뭐 8%, 9%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에 이게 언제 문제가 터질 것이냐 지금 그걸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명수가 몇 명이냐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10년 이내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7대 악순환고리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따로 좀 들어보고요. 사관학교형 의대가 이 악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이 되나요? 저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7개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 예. 끊을 때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딱 집으라면 의료, 의사, 교육제도의 개편, 즉 면허제도의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의사 아무리 무슨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무슨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의과대학 제도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뭐 300명이네, 500명 증원이네, 2000명 증원이네, 뭐 10,000명이 부족하네.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과대학을 5년제로 하겠다니, 뭐 6년제로 하겠다니 그 내용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지금 전체 대한민국의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에 비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부과만 한 2,000명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죠.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의사 숫자가 늘리는 게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 숫자를 증원하느냐, 증원하지 않느냐, 얼마 증원하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의사 증원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OECD 평균, 의사 평균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3.8명, 한국은 2.6명. 예. 거기에 뭐 한의사를 들어가네 안 내만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2.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OECD 평균으로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튼 10,000명이 필요하다. 뭐 1년에 한 2,000명씩 증원을 해야 된다. 지금 뭐 국회의원께서는 무슨 뭐 2,000명씩 증원하면 20년, 뭐 3,000명 증원하면 20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 지금 증원의 기준은 저 3.8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죠? 대부분 다 저거 갖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의료 그 해당 의료 국가의 예. 국민들의 의료 만족도를 예. 측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3위네요. 예, 그러니까 1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2위가 재팬, 3위는 사우스 코리아. 뭐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 가장 급속도로 지금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타이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1위에서 5위까지입니다. 네. 근데 잘 보면 이 국가들의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게 되면은 뭐 2.3명, 2.7명, 2.6명, 2.47명, 3.5. 요 상위 5개 국가를 평균을 내놓으면요. 이게 2.7명입니다.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OECD 국가에는 한국보다도 못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섞여 있어서 평균이 3.8명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를 토틀어서 상위 5개 국가의 평균이 2.7명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느 쪽을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놓고서 가야 되겠습니까? 상위권 국가들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 길거리에 빵집이 10개가 있어요. 예. 빵집이 10개 있는데 5, 6등을 배워야 돼요. 그래도 매출을 잘 올리고 있는 1, 2등을 배워야 되겠어요. 1, 2등이겠죠. 당연히 배운다면 1, 2등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의사들이 수가가 우선이고 배치가 우선이니 일단 의사 증원은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대한민국 의사가 2.7명이고 지금 상위권이 저렇게 만족도도 상위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그 해결안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라고 만약에 대국민으로 홍보전을 잘했다면 저는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상식적인 사람이라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OECD 국가에서 굉장히 그 우리보다도 못한 국가들, 무슨 국가 잠시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동유럽 국가들, 저후진적인 국가들 보신 그런 데를 평균을 다 합쳐가지고서 3.8명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2.7명, 2.6명인데 그 다른 국가들의 의료 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먼저 한번 적용해보자 하면서 반성을 하고 거기다 계획을 내는 게 우선적인 게 어느 게 우선적이겠어요? 상위권 국가들을 보고 반성하는 예. 게 우선이겠죠. 그게 사실은 네. 벤치마킹이 우선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학자와 전 세계 의료 보건 경제학자들은 OECD를 갖고 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평균은 우수함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참고 사안일 뿐이지 그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정책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그 시스템을 바꾸고자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세웠잖아요. 예. 지금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의료개혁만으로도 불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그래서 구조 조정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같은 2.7명을 가지고 같은 이제 좀 더 나은 의료를 하려면 그럼 그 안에 2.7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증원 문제가 들어오는 게 올바른 그 순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구조 조정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너무 기니까 단순히 작년에 나왔던 그 2024년 2월달에 나왔던 필수의료 패키지, 네. 이 의대 증원 2,000명 나올 때 같이 나왔던 필수의료 패키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나온 그 정책 배포용의 첫 페이지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비필수 의료와 필수 의료의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으니 비필수 의료를 누르고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림을 첫 장에 놓고서 그렇게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네. 저 얘기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언뜻 들어보면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예. 저거는 전 세계 흐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필수 의료 문제와 뭐 비급여, 비필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중요성의 사안은 다 다르겠지만 모든 나라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고민하고 문제에서 이쪽이 저기 풍선 효과 같은 거죠. 한쪽에 풍선을 누르면 이쪽 풍선이 튀어오르는 거고요. 네. 이쪽에 풍선을 누르면 이쪽에 튀어오르는 거죠. 그게 예.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국은 지금 저 그림은 뭐냐면 필수 쪽이 지금 꺼져 있고 비필수가 부풀어서 풍선이 불어나고 있으니 비필수를 누르고 필수를 끌어들여서 이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해가지고. 예, 저 생각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의 흐름은 네. 풍선 효과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풍선을 다 나눠버립니다. 아. 풍선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는 예. 일종의 사회의 안전판이죠. 예. 사회 안전판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어떻게 들면은 배가 하나가 있어요. 배 큰 게. 예. 그 배 밑에 보게 되면은 부력실이라고 해서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배 침몰을 막기 위해서. 네. 그 부력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격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어디 한 군데가 망가져서 바닷물이 침입을 해도 예. 다 침몰하지 않도록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서두에서 말씀하신 면허를 이원한다는 거랑 같은 뭐 그런 게 부분도 예. 있고 복지의 모든 큰 카테고리가 시장 경제와 공유적 정부 경제, 시장 경제와 정부 공급에 의한 그런 거를 서로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분리시켜 버립니다.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짠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나가면 복지부에서는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예. 근데 저 상태만 놓고 본다면은 풍선 효과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풍선 효과의 한쪽을 누르면 한쪽을 튀어오르겠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그 9페이지를 보게 되면 화면에서는 글자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쭉 보시면 저기 네모 그 빨갛게 박스 친 부분들이 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실패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실패했냐면 대한민국 복지부에 있는 분들은 아주 스마트하고 똘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그런 제도안보다는 다른 나라 거를 네. 베껴다가 예. 우리 정책화, 제도화 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기 안에 지금 빨간 거 체크한 것 중에서 그런 게 상당 부분 끼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 정책을 가져다가 우리의 정책으로 쓴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심각한 우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면 마치 A형 환자한테 예. A형 환자의 장기를 떼다가 B형한테 이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안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겠죠. 안 되겠죠. 안착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100개에다 갖다 쓰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좀 잘 못 100개 다 쓴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 자체가 구조조정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런 용어를 잘 모르는 의사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살짝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 구조조정 갖고서는 지금 사실은 어떤 구조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의대를 개편을 할 때 5년제, 6년제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개편까지는 아니지만 5년제가 좋으냐, 6년제가 좋으냐,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5년제로 한다 그러면은 뭐 부실 의사 교육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사실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의대는 몇 년 만에 졸업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의대가 5년 만에 졸업합니다. 예. 그럼 거기는 한국보다도 후진 의사고요. 예. 그럼 미국의 의대는 몇 년 만에 졸업합니까? 미국은 8년제입니다. 네. 그럼 거기는 우수한 의사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사들 나온 사람들 중에서 미국의 의사들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의사들 중에서도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의사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5년제, 6년제, 뭐 8년제 이거는 그 나라 해당 국가에 어떻게 의료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함수, 거기에 대한 함수지 이걸 가지고서 어느 쪽에 무슨 뭐 그 의료 제도가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지금 그걸 논할 수 있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인 거예요. 따라서 그 의료 제도에서 무슨 5년제냐 6년제냐 뭐 그런 거는 사실 그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실교육을 만들다 부실교육을 안 만든다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논의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의대 학제 개편에서 어떤 게 교수님이 볼 때는 핵심 과제라고 보세요? 그렇죠. 의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지금 의대 학제 개편 어떻게 하면 의대 입시를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가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오늘 만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내가 사회적인 질문 드리면은 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은 뭡니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은 공공재인 뭐 의사들을 잘 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공재라고 하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공공재라는 말은 이거 잘 말씀드리면 의사는 공공재다. 한국의 의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예. 예, 자꾸 의사를 공공재 그러는데 공공재의 개념을 잘 몰라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깊이 하게 되면 경쟁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빼고 나면 의료제도 내에서 의과대학의 위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의과대학이 왜 설립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800년대만 해도 의과 그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의사들이 이렇게 힘이 세고 의사들의 사역지가 높고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800년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의학자들이 나왔죠. 플레밍이 나와서 곰팡이를 곰팡이에서 무슨 페니실린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버트 코어가 그 박테리아를 발견한다거나 파스테르가 무슨 뭐 발효를 시킨다거나 미생물 한다던가 이런 불세출의 학자들이 모여서 1800년대 후반에 가니까 예를 들면은 질병으로 돌아가실 분이 예를 들자면은 뭐 페니실린 주사를 놨더니 낫더라. 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의사라고 하는 직종은 어떤 직종이었냐면은 이 의사라는 직종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게 좀 약간 그 하얀 가운이 이발사 가운이라고 하잖아요. 교양 정도 과목 수준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확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이 된다 보니까 1883년도에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사회복지법이 산재보호법과 의료보험법입니다. 그때부터 의료보험법,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몰기 시작해서 야 의료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물론 정치적 배경은 있지만 그때부터 의사의 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쫙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의과대학에 대해서 보냈던 사회의 바람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서 페니실린을 주사를 놔주고 나와서 수액을 놔주고 나와서 이 사람이 아플 때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의사가. 네. 그런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국내에만 있으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의과대학 팔람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의과대학의 높은 학비는 거의 다가 국가가 내줍니다. 네. 조금만 본인 보고 되라 그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다 의사가 돼서 나오면 뭐가 돼요? 사회 인프라가 되는 개념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의료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 걸렸다고 거지가 되면 너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아픈데 어쨌든 간에 의료의 적재적소 때 내가 의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두 가지 목표인데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 의과대학의 설립
목표였고 거기에 국가가 자원을 투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와서 화면 보시면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이게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저 의사는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필수 의료 의사입니다.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환자에 대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하지 않아도 수익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역이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의도했던 혜택을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필수 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본에 있던 필수 의사는 이게 국가 기관 산업 비슷한 거에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비용도 그다음에 법규도 여러 가지를 뭐다가 뭐 많은 걸 지켜야 돼요. 압박이 심하죠. 근데 그 옆에 비필수는 그런 게 좀 덜하면서 네. 규제가 덜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도 편하게 됐더라. 라고 생각해서 비필수로 빠져나간 거예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저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만 고민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1960년, 70년, 80년대부터 고민해 왔던 겁니다. 전 세계가. 네. 한국이 좀 늦게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찾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과대학의 학비를 국가가 대신 대주면서 야, 그 의과대학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너 나중에 나와서 필수 의료 예산 5년, 10년만 좀 복무 좀 해줘. 네. 이런 나라들이 뭐 싱가포르, 대만, 한국도 좀 그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고 다시 시도하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영국, 대부분의 국가가 저 방법을 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해 그거. 나 그냥 내 돈 내고서 나 그냥 나가서 그냥 비필수 할래. 그러다 보니까 수련 기간 내에서도 월급 더 줄게. 또 나 나중에 복무 좀 한 5년에서 10년 해줘. 또 전공 기간 때도 뭐 더 해줄게. 뭐 좀 복무 좀 해줘. 이제 계속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의사 달래기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그 얘기가 발달돼서 의과대학 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공공에 한 10년씩 복무할 그럴 사람을 뽑자. 네. 대표적인 가장 회자되는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 그렇죠. 일본의 예. 자치의과대학. 예. 그다음에 독일의 자치의과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독일의 자치의과대학이 아니고 독일어 번역은 농촌의사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의과대학교, 자치의사제도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던 온타리오 스쿨 오브 메디신 NOSM 시스템을 해서 그걸 2000년도부터 해가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지원을 해서 아예 남을 사람을 뽑아보자. 자, 그런데 이 나라들도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WHO는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대부분의 다 의사들이 게 아니라 지역 자치 의사제를 한 후에 남는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많더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복무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더라. 네.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봤더니 현에서 그 일본의 그 지역 의사 그 지역에서 의사를 아주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더라.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잘해주더라.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NOSM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시작해서 2020년까지 졸업생이 한 1000명 가까이 나왔어요. 네. 1000명 가까이 나와서 500명 정도가 지역에 남았고 5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는 지금 자기가 의사를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걸 썼던 거예요. 네. 그럼 벌써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죠. 근데 그 500명이 남아서 지금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가 2030년에 지금 부족한 의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지 안 나는데 몇만 명입니다. 그럼 500명 나와서 그 몇만 명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뭐 5%도 못 채우겠네요. 그렇죠. 대학 자체는 비효율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나은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의사분을 채우기에는 턱없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려는 비슷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대학들도 지금 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국가의 의료 제도의 의사들 부족분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공공의사제가 나왔어요. 네. 영국의 공공의사제가 가끔 되는데 공공의사제가 그 자율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공공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미국이나 중동의 부호한테 나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돈을 많이 주던지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많은 로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평균적인 로딩을 줄 수 없으니까 업무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대기 환자 720만 명. 공공의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독일의 무슨 아까 막 농촌의사제, 예. 지역자치의사제도 지금 2017년, 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미국의 독일의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11개 주로 퍼져나갔는데 이걸 시작한 해 말에 그럴 때는 2002년, 10년대 보면은 이게 위헌이 아니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다 들어가고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남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의과대학에 나오신 분들이 의사나 비필수로 갈 수 있는 자율면허증을 줬더니 자율면허증을 주고 그 자율면허증의 이제 부작용, 시대에 따른 부작용을 지금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 돈을 투입하는 사회가 불안정하는 이게 지금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저 악순환을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의사를 길러내는 단계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면허를 딸 때 지금처럼 제가 가진 의사면허처럼 자율면허증. 네. 예를 들면 제가 그 농지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제 농지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쌀을 길러낸다. 그럼 쌀을 이제 벼농사를 짓는다면은 저는 그 벼농사 가지고 쌀로 팔아도 되지만 네. 막걸리나 과자도 팔 수 있죠. 예. 그죠? 예. 근데 쌀로 공급하지 않고 막걸리나 과자를 만드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막걸리는 필요 없어. 나는 과자는 필요 없어. 지금 쌀을 달라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의대를 증원하고 의사 진료해야 돼.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예.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그 의사 면허증이 자율 면허증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농지를 아예 딱 지정해놓고 이 농지 전용을 불법으로 해놓죠. 네. 여기서 나온 건 다 쌀은 어쨌든 간에 다 쌀로만 공급을 해야 돼. 네. 여기 이 땅에다가 무슨 다른 걸 심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쌀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럼 필수 의료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필수 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과거에 1900년대 초에 의과대학의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했었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질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의과대학이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의과대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라서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네. 면허증 단계부터 그 농지 전용을 되지 않도록 여기는 쌀만 심어야 돼 할 정도로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의사들은 다른 과로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로 다른 과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의과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의사 직역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아, 선발을 할 때 아예 공무원 아니, 선물할 때. 왜냐면 지금까지 일어난 전 세계가 지금 의사와 증원과에 지금 그 고민을 섞고 있고 돈을 투자하고 밑빠진 물 붓게 하는 이유가 자율면허증이 그 투자할 때 자율면허증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분이 사회의 인프라로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럼 그걸 끊어야 되죠. 본론은 의과대학이 뭐냐? 사회의 의료 인프라에 그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의과대학의 설립 근본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예. 의과대학의 본질은 의사, 필수 의사를 만드는 게 처음부터 의과대학을 지원하고 의과대학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지원하고 사회가 지원하고 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딴 데로 빠져나가면은 국가가 투자한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국가가 들어나가는 돈을 세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사회 인프라로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과대학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은 필수 의사로 남겠다는 확약을 받고서 의과대학을 데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면허를 개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헌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관학교형 의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관학교용 의대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058명이 지금 의과대학 정원인데 3,058명 중에서 조기 사교육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의대 몰빵, 그다음에 빈부 차이.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과외를 많이 해서 의과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재력이 많은 집이, 경제적 여건이 풍부한 집이 좀 유리하겠죠. 거기서 이제 사회적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 3,058명이 나와서
대학 입시를 봐서 이제 민간 의대에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 의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민간 비필수도 가고 공공 필수도 가기를 원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공공 필수 했던 사람들도 지금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근데 그 공공 필수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뭐 응급의학과 뭐 이런 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3,058명 중이 나와서 이쪽으로 민간 비필수, 공공 필수로 뿌려져야 되는데 지금 민간 비필수로만 지금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공공 필수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 공동화 현상이 10년 뒤에는 완전히 지금 있는 의사들이 퇴진하고 나면은 뒤에 지금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의 명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약에 있는 제 친구 지금 암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암 치료 잘해요. 잘하는데 문제는 항상 걱정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후배들 교수들한테 물려주고 양성시켜주고 자기가 그걸 퇴진해야 되는데 네. 퇴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과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폐과가 되겠죠. 네. 그럼 폐과가 되면 그과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 타고 대학병원에 왔는데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금 공공 필수에 누군가 보내지 않으면 저기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 저과에 계속 인력을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어떤 방식을 공급해서 저과가 망하고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거를 망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하자 그러면 또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반론해서 그것도 왈가왈부하다가 또 이제 흐지부지 돼요. 뭘 좀 증원을 하자 그럼 또 흐지부지가 돼요. 그러면 3,058명에서 저 공공필수에 대한 그 인원수를 제가 한번 딱 보니까 한 1,200명?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거죠. 1,200명 정도로 분리시킨 거죠. 3,000명을 1,800명은 지금처럼 그대로 대학 그 조기 사교육하고 빈부차이 해서 뭐 대학 입시 가고 민간 비필수로 가도록 하고 예. 공공 필수로 가능한 그 본인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하지만 1,200명 정도만 그러니까 그 대학 증원하는 게 아닙니다. 1,200명 정도는 사관학교용 의대 즉 그 대학에 나오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공 필수에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공공의사, 자율면허를 갖고 난 이후 공무원이 되는 공공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필수에 종사하겠다고 하는 공무원 의사를 뽑는 거죠. 면허증이 다른 겁니다. 사관학교 의대 나온 의사의 면허증에는 예. 공무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 진료를 허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200명 정도가 공공 필수로 갈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 온 사람들은 공공 필수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자유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공 필수 부분의 공묘를 지금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민간 비필수로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민간 비필수라든지 사관학교용 의대를 갔을 때 민간 비필수 물론 지금 있는 그 의대 몰빵과 조기 사교육 빈부차이 뭐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저도 이해는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다 고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10년 대한민국 의료는 10년 남은 시한부 인생이다. 예. 그걸 다 고치고 벌써 요번에 그 의사 증원한다고 400명 증원한다고 5년 전에 나오고 요번에 2,000명 증원한다고 나오고 지금 벌써 지금 다시 다 도루묵됐잖아요. 네. 증원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의사 증원한다면 또 몇 년 갈 동안에 그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아파도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현실이 닥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금 없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민간 비필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게 아니니까 네. 일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고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관계된 부분에는 1,200명만 떼서 기존에 있는 3,000명 정도는 그대로 두되 거기서 일부를 떼서 지금 어차피 지금 글로 안 가잖아요. 내과 외과 쪽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그걸 또 투입하자는 겁니다. 의사 쪽에서도 이걸 반대할 명분도 없고 오히려 대학병원이라는 데서는 오히려 환영을 받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관학교용 의대가 된다면은 지금 사관학교 된다면 그럼 만약에 사관학교 의대는 딱 한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민간 비필수로 개업만 못하는 겁니다. 네. 교수할 수 있죠. 공무원도 할 수 있죠. 지방에 가서 의사도 할 수 있죠. 학문적인 것도 할 수 있죠. 해외 학회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사관학교용 의대라고 그래서 그럼 공무원이니까 돈을 조금 주겠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쌀 같은 경우에도 국가 비축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쌀값이 비싸도 해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쌀을 갖다가 싸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비축분을 비싸게라도 사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 사관학교형 의대라든지 공무원 의사가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거기가 3D 업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관학교형 의대라고 그 출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의대 출신들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고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돈도 더 많이 벌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교수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3,058명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잖아요. 네. 3,058명에 되는데 그 중에서 1,800명은 예를 들면 기존처럼 똑같이 그냥 다른 걸 바꾸면 좋겠지만 당장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체계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고 1,200명만 사관학교형 의대 면허증 교육은 비슷한데 나중에 면허증 발급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쪽으로 하자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학교가 뭐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70명 정도는 민간으로 받고 30명 정도는 사관학교 의대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있는 국내에 있는 민간의대, 민간대학교의 민간의대는 대부분 다 민간 비필수 하라고 하고 국공립의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투여한 부분들, 국공립 부분은 대부분 다 사관학교 의대로 바꿀 수도 있죠. 그건 방법론의 문제지. 3,000명이 지금 입학 사정이 되어 있고 3,000명의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그대로 있고요. 네. 그거를 그대로 지금 좀 나눠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예. 교수님,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 공무원 의사를 뽑는 건데 그 공무원 의사는 이제 공공의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공공의료는 뭐 질이 나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 그러면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다 인식은 하지만 대한민국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공공의대 그럼 그 영국하고 캐나다 그다음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하면서 의료의 질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 환자 720만 명에 몇 달씩 그거는요 캐나다하고 영국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공공의료를 하는데 공공의료를 예. 하는 나라 공공의료와 민간은 대부분 다 혼재돼 있어요. 예. 근데 공공의료가 한국보다는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나라들은 저기 북유럽 국가에 몇 개국밖에 안 되고 예.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의료 퍼센테이지가 작게는 18%에서 공공의료 기관수, 병원 수로 따진다면 한 25%, 30%만 돼도 공공의료를 수용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공공의료가 좀 적으니까 공공의료를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지 공공의료로 모든 다 의료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의료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뭐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기관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의료 중에서 대기 환자가 없는 공공의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당위성의 그러니까 하는 좋은 애 나쁜 애 문제 아니라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국가의료제도의 포션에 들어와서 이 공공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또 벤치마크해서 배운다던가 네. 아니면 우리가 이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하든지 좀 효율적으로 우수한 의료가 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200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공의대를 만들었다. 한 50명, 100명 나왔다. 네. 공공의대 만약에 만든다면 이번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두세 개 정도만. 그렇죠. 많아야 두세 개고 한 개 만들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공공의대 하나에 그 병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려주십시오. 네. 작게 5천억에서 많으면 1조입니다. 예. 네. 그거를 지금 국고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의대 설립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네. 왜? 자기 돈 아니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 대학 저기 의과대학 설립할 때 내가 좀 돈 많이 대주고 그다음에 병원 세울 때도 내가 돈 많이 대줄게. 네. 니네 의대 좀 설립 좀 해라. 네. 라고 해도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들은 설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뉘앙스 보면 안 할 것 같죠? 예. 예, 안 합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냥 다 반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몇 개 의과대학을 세웠냐면 거의 몇십 개 의과대학을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예, 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은 미국이라든지 해외는 그 설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은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긴 하지만 세우는 다음에 세워도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50명, 100명이 전국에 이제 한 도에 한 50명씩 뭐 한 세 군데 퍼졌다.
그럼 그 50명은 희소자원일까요? 희소자원이 아닐까요? 희소자원이 희소자원이죠. 되죠. 그럼 예.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예. 그럼 공공의료병원에 환자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악순환이 또 생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희소자원이 돼서 공공의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퍼뜨린다고 한들 그 사람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나쁘다는 이미지가 계속 나빠집니다. 예. 네. 그래서 1200명을 해야 되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1200명 저렇게 굉장히 큰 숫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200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관리 경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관학교 의대는 뭐 돈을 적게 준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네. 뭐 암 치료하거나 심장 수술하거나 한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밖에 민간에서도 한 연봉이 1, 2년에 한 2, 3억씩 받는다. 네. 그럼 한 1억 더 얹어 주세요. 네. 한 4억 좀 주는 겁니다. 그럼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겠죠. 민간에서 올라갔을 때 원본보다 공공의료 쪽에서 와서 제가 커리어를 쌓았을 때 비용 급여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아들 글로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보낼 것 같습니다. 그 최소한 막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1200명 정도가 돼서 그 중에서 1등은 뭐 연봉 4억, 5억 주세요. 다만 그 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연봉은 더 적어지는 거. 연봉이 저 한 몇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퀄리티 컨트롤에 관련된 거는 관리 경쟁에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실력별로 차등 적용. 실력별 차등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50명 뽑아가지고 네. 관리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네요.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1200명 정도 돼서 좋아 1등은 민간보다 더 줄게. 다만 네. 국가가 필요해. 우리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넌 여기서 좀 자리를 좀 지켜줘. 대신에 이 안에서 공부 못하고 열심히 안 하면 사실 저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죠. 네. 만약에 한직에서 너 만약에 그럼 의사 했는데 공무원이고 돈도 많이 못 벌어. 나가겠죠. 예. 그럼 나가면 그 사람은 공무원 면허 박탈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 진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세금을 의대에 뭐 이렇게 지원에 투자했다면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온전히 그 정도만큼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1200명 정도에서 경쟁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외산소라든지 필수라든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까에 대해서 성과를 거기다 책정하는 거죠. 민간 네. 쪽에서는요. 민간은 다르죠. 민간은 매출입니다. 네. 이익이 많은 거죠. 공공의 미션에 따라서 관리 경쟁을 붙인다면 저 퀄리티가 민간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민간이랑 비슷해지겠죠. 최소한 나빠진 않겠죠. 예. 자, 그러면은 드디어 공공 필수 사관학교 의대는 그 정도 어떻게 보면 한 70점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을 했어요. 그럼 민간은 그 전부터 100점서부터 한 50점까지 쫙 있던 거예요. 네. 근데 드디어 공공의료가 한 70점을 만들었어요. 그럼 예. 민간은 최소 몇 점 이상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70점보다는 높아야지 살아남죠. 그렇죠. 예. 70점 이상이 되면은 그 돈도 많이 벌고 병원도 잘 되는 거지만 네. 70점도 안 되면 그러면은 뭐 도태가 되는. 도태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공의료를 잘 어느 정도까지 한 20, 30%도 잘 만들어 놓으면 민간이 견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견제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만약에 1200명 정도로 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해서 우수한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민간도 자연적으로 견제가 된다. 네. 사관학교를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할 때 저렇게 퀄리티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1200명이 필요하고 네. 1200명은 결국적으로 저 3000명이 전부 다 수준이 업이 되는 그러한 최소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공공의료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그냥 나는 의사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아요. 돈을 조금 받으니까 이 돈을 조금 받을 경우는 어떨 경우에 이익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의대는 성적순으로 가잖아요. 네. 이런 거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세요? 의사, 그러면 최고 그 사람을 다루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최고의 수재들이 가서 네. 진료를 해야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착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럼 지금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 점수에 있는 애들이 의과대학 가면 그 힘든 의과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한 예.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저게 어디면 1980년대에 학력고사를 볼 때 그 1급간, 2급간, 6, 3, 4, 5, 6급간으로 나눠놓고 각 급간도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 분류 내에서 자기가 그 점수를 많이 받다 갈 수 있는 대학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대학은
굉장히 뭐 서울대 법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서울대 의예과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전자공학과 뭐 최고의 거고요. 예. 저 아래 있는 대학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저걸 한번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1급간에 보면은 저기 맨 위에 있는 그 네모친 부분이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저 아래 2단에도 다 저 맨 위에 예. 있는 게 서울대 의예과. 그 예. 다음 그 빨간 박스가 이제 연세대 의예과. 그 다음 예. 박스가 이제 가톨릭대 의예과. 그 다음 그 박스가 뭐 경북대 의예과. 뭐 이렇게 막 쭉 내려 나오는 거죠. 네. 잘 보면은 지금의 의대는 저 위에 다 붙어 있고요. 천장에. 예. 그 다음부터 서울공대인데 네.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박스 있는 부분도 그 의예입니다. 의예과인데 제가 어느 대학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도 저 대학이 저 1980년대만 해도 저렇게 지금 있는 박스에 있는 의예과가 지금은 저기 천정에 올라가 있거든요. 카트라인이요. 다 이제 예. 근데 지금 저거 1980년대만 해도 저 의예과라고 박스 친데 저 같은 통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 뭐 지금 건국대 전자계산학과, 예. 아주대 전자공학과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대학도 훌륭한 대학이지만 그런 대학들과 성적이 비슷한데도 성적이 비슷해도 의예과를 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 저 사람들이 1980년대 의대 들어가서 예. 지금 나이가 사실 다들 50대입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비슷한 연배. 예.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의과대학 나왔다고 해서 뭐 공부를 잘못해서 이상한 의사가 됐을까요? 다들 훌륭하게 의사를 하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 아무리 저렇게 커트라인 낮게 지금에 비해서 네. 중정도에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서 다들 의사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네. 즉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머리도 똑똑하면 유리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문해력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는 의과대학 내에서 반복 학습과 경험의 산물입니다. 네. 의과대학에서 만약에 문해력이 없고 공부를 못 쫓아가잖아요. 예. 그럼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의과대학 졸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는 그렇게 엄청난 두뇌가 필요하지 않다. 그 다른 노력만 갖고도 충분히 의사도 될 수 있고 의사 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저 학력고사 조견표와 그 사람들이 지금 뽑혔던 지금에 있는 의사들이 보게 되면 아무리 성적이 중상위권,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의사들 다 잘 하고 있다. 그게 보통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그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의사를 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쭉 이제 입결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입결은 다른 선진국도 비교적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예. 갑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 민간 쪽이 많이 열려 있는 나라들은요 우수한 사람들이 가요. 네. 가서 왜냐면 주로 민간 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의과대학을 왜냐면 그 나라에서 지금 지원하는 의과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드시 다 공공 쪽의 의사에 공모라는 그 법이 없거든요. 네.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율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입결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갈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네. 갈 수 있으니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한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가 딱 어느 정도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무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의과대학을 하겠어요? 한 몇 가지 생각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도 환자를 보고 환자 옆에서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 이 나라에서 의과대학 다닌 후 더 나은 의사 수입이 좋은 나라로 갈 곳이다. 네. 두 가지 생각이겠죠. 예.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대우가 지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민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자면은 동유럽 국가에서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 어느 신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지금 한 100만 원 받는다. 이 100만 원에서 자기 월급을 40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 뭘까요? 서유로 보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동차 몰고 200km만 이동하잖아요. 예. 200km만 이동하면 자기 월급이 4배로 뛰어요. 그러면 에스토니아 있겠어요? 다른 나라로 가겠어요? 당연히 자동차 몰고 200km 가겠죠.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의료가 취약한데도 의사가 이동하기 때문에 OECD에서는 WHO에서도 이 의사들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면밀한 그 관찰 대상입니다. 네. 의사가 이동하고 안 하고는요, 심지어는 핵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할 정도의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비유할 글이 있을 정도로 의사의 이동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율면허를 줬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그럼 대한민국의 3,058명을 전부 다 공공의료 면허로 그러니까 사관학교 의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공공이 100%인 나라도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OECD 60년을 출발할 때는 서로 달랐는데 네. 시대가 지나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좋네, 이렇게 하면 좋네 하면서 이게 레벨링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레벨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공의료는 몇 프로, 어느 정도 역할, 그 다음에 민간 의료는 몇 프로 할, 그게 어느 정도 얼추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그런 걸 보고서 의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의료 제도를 만들면 거기서 의과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거냐 답이 나오는 거죠. 의과대학의 입시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핵심인데 네. 다 그거를 다 제껴놓고 지금 뭐 몇 명이네, 거기에 뭐 몇 년제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과대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일 뿐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작년부터 지난해 2월부터 지금 의료 위정 갈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나요? 예. 그때 당시에는 공공의대 의사 증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를 좀 약간 변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사관학교용 의대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용 의대를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의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 돈 더 들어갈 것도 없고 사회적 합의만 이루면 되는데 의사 증원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의 동의도 받기 쉽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과대학 더 증원 필요할 수도 없고 네. 있는 캐파를 잘 늘려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은 뭐 증원의 무슨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가 시한부 인생인데 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증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저보다 더 박식하시고 학문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나오셔서 계속 그거는 한 4년, 5년 걸쳐서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지금 큰 돈 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1200명의 사관학교용 의대를 별도로 떼서 1800명 그대로 두고 3000명을 나누는 겁니다. 의대 증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10년 뒤에 다가올 대한민국의 그 메디칼 위기를 지금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윤인모 예방의학 교수님 초청해가지고 사관학교용 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